늙으면 눈치도 챙기셔야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72세 할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짤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을 가릅니다. 새벽 시장에서 40년 공장 야근으로 평생을 살아온 순복 할머니. 오늘도 아들 내외 눈치 보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한쪽에 놓인 파주 농지 18억 원 등기 서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침묵. 과연 순복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입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좁은 복도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김순복은 낮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하나하나 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를 냅니다. 순복은 냄비 뚜껑을 열어 김치찌개를 한 번 더 저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두부도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맵다고 해서 고춧가루도 평소보다 조금 덜 넣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꽂는 소리,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순복은 벌떡 일어나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민수와 선영이 나란히 들어섭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발을 벗고 선영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다 피곤한 표정입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왔니? 배고프지? 어서 씻고 앉아라.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끓였어. 순복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반갑지만 조심스럽고 따뜻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영은 아예 대답도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순복은 부엌으로 돌아가 그릇을 더 꺼냈습니다. 국그릇, 밥그릇, 반찬 접시.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복은 민수와 선영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순복이 먼저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제야 민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선영도 천천히 따라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을 뜨는 소리, 반찬을 집는 소리. 말이 없습니다. 순복은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반찬을 더 내왔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선영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야. 오늘 아침에 새로 했어. 멸치도 큰 걸로 골라서 샀어. 순복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순복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순복은 멸치볶음 그릇을 식탁 한가운데 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순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밥알이 씹히는 소리, 국물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 막히거든요.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순복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늙으면 눈치도 챙기셔야죠.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복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휘청거렸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짤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늙으면 눈치?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눈치로 살았지. 아침 5시에 일어나 새벽 시장에서 생선 팔고, 낮에는 공장에서 야근하고, 저녁엔 애들 밥 챙기고, 애 셋 먹이고 입히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그고 빨래하고,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는데, 누구 덕에 이 집을 지켰는데, 누가 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순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그래도 며느린데, 내 자식의 배필인데, 참아야지.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순복은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녁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벽시계만 똑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느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어머니를 힐끗 보고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순복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순복은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밥, 남은 국, 남은 반찬. 손이 느렸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놓인 등기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묶음입니다. 파주 농지 3,000평, 시가 18억 원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복은 그 봉투를 천천히 손으로 만졌습니다. 종이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들이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이 땅 남편이랑 30년 전에 억지로 사둔 거야. 1995년이었지. 당시엔 헐값이었어. 평당 10,000원도 안 했어.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평당 60만 원이 넘는다던데. 18억이라니. 애들이 이걸 노리는 건가? 선영이가 저렇게 나오는 게 혹시 이 땅 때문인가? 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늙으면 눈치도 챙기셔야죠.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베인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순복은 봉투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복은 조용히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 주름진 얼굴, 힘없는 손, 그림자처럼 흐릿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얼굴이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나 언제 이렇게 늙었나? 거울 볼 때마다 놀라. 이게 내 얼굴인가 싶어. 순복은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평생 일한 손입니다. 순복은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들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선영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순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땅, 빨리. 안 돼. 어머니가. 단편적인 말들만 들렸습니다. 순복의 심장이 다시 쿵쿵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유산, 내가 지켜야지.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순복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 챕터. 그날 밤 순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늙으면 눈치도 챙기셔야죠.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알람 소리에 순복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와 선영은 벌써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순복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0시쯤 순복은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갔습니다. 매달 이맘때쯤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돈을 조금씩 빼놓곤 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순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김순복 고객님? 젊은 여직원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네, 저예요. 통장 정리하려고 왔어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어제 대출 상담 신청하신 거 아시나요? 순복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출? 무슨 대출이요?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직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에 집 담보대출 사전심사가 들어왔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됐고요. 직원은 서류를 순복 앞에 놓았습니다. 순복은 손을 뻗어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위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복의 인감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순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했는데 선영 씨로 되어 있었어요. 순복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선영이가? 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 안 했어요. 제가 직접 하지. 왜 며느리를 보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옆 사무실로 순복을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은행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시각은 어제 오전 10시 40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구가 선영과 비슷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했습니다. 입고 있는 코트도 선영이 자주 입는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순복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창구로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 사람이
순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적의 선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거 본인 의사가 아니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고 사기일 수 있어요. 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복은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선영이가 내 인감을 어떻게 쓴 거지? 아니야. 저 사람이 선영이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선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순복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복은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 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인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복은 인감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인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은행에 도장을 찍었지? 혹시 복사한 건가? 아니면 다른 도장을 만든 건가? 순복은 금고를 다시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복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순복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급한 일 있어. 전화 좀 해라.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복은 급히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복은 답장을 쳤습니다. 정말 급해.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젊을 때 정리하셔야 해요. 늙으면.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순복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늙으면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선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늙으면 눈치도 챙기셔야죠. 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한편인 건가? 순복을 속이려는 건가? 순복의 유산을 빼앗으려는 건가? 순복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산, 조건부 신탁으로 묶는다. 내 손으로. 순복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복은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찾기, 신탁 상담, 재산 목록 정리.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혔습니다. 순복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순복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은 당당해 보여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순복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하나하나 챙긴 것들입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공증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 한태성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복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복은 예약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지 않은 방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변호사님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태성 변호사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김순복 고객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한태성은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복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부 유언 대용 신탁 상담받으러 왔어요. 순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순복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한태성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평구 다세대 건물, 시가 23억 원 정도 되겠네요. 파주 농지 3,000평, 이건 18억 원 정도고요. 총 41억 원 규모입니다. 한태성은 순복을 바라봤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하나 있어요. 45살이에요. 며느리도 있고요. 순복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손주는 아직 없어요.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신탁 조건은 어떻게 정하시려고요? 순복은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내용입니다. 첫째, 은평구 다세대 건물은 제 생활비로 씁니다. 평생 거주권은 제가 갖고요. 한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파주 농지는 사회공헌재단 설립기금으로 씁니다. 노인 일자리 만드는 재단으로요. 한태성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뜻이십니다. 셋째, 가족한테는 성실하고 부양 조건을 지키면 수익권 일부를 줍니다. 연 3% 정도요. 순복은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 반발이 심하실 겁니다. 특히 아드님이 유산을 기대하고 계셨다면요.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 속은 때가 되면 보이죠. 순복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한태성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신탁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한태성은 서류를 순복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겠어요? 순복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순복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곧게 서 있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김순복.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생겼어요. 한태성이 말했습니다. 순복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복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태성도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복은 한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 4시 순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 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순복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평소처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저녁 7시 민수와 선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복의 문자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앉아라. 밥 먹자. 순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산 얘기라면서요? 순복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와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유산 얘기다.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눈치 챙기라 했죠. 저도 제 인생 챙깁니다. 순복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말, 칼이 되어 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순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순복의 차례였습니다. 진실의 칼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유산 신탁으로 묶었다. 순복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신탁? 오늘 변호사 만나서 계약했어. 다세대 건물은 내 생활비로 쓴다. 파주 땅은 노인 재단 만드는 데 쓴다. 너희한테는 조건 지키면 1년에 3%만 준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순복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왜 놀라니?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 않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평생 효도했잖아요. 순복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효도? 어제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민수와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복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USB가 식탁 중앙에 놓였습니다. 순복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은행 CCTV. 오늘 같이 보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순복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 텔레비전 앞으로 갔습니다. USB를 꺼내 들고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파란 불빛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순복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봐라. 둘 다.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선영도 천천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 반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복은 리모컨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은행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상단에 날짜와 시각이 표시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 입구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구가 선영과 똑같았습니다. 키가 160cm 정도, 마른 체형, 걸음걸이도 비슷했습니다. 살짝 안쪽으로 모아 걷는 걸음걸이, 입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도 선영이 자주 입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코트 길이, 단추 위치, 주머니 모양까지 일치했습니다. 여자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다시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증거 있네. 선영아, 내가 했어? 민수는 선영을 돌아보며 몰아붙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 아니야. 나 은행 안 갔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코트 내 거잖아. 걸음걸이도 너랑 똑같아. 그래도 나 아니야. 진짜야.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복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선영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이면 끝이다. 며느리로도 사람으로도. 그런데 저 눈빛, 두려움만 있지 탐욕의 반짝임은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이 아니야. 순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라면 이유라도 말해봐. 왜 내가 아닌지. 선영이 순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회사에 있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회의 있었어요. 동료들이 다 봤어요. 확인해 보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순복은 다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라. 순복이 다른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은행 하지만 다른 각도였습니다. 입구 현관문 바깥쪽을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화면에 여자가 은행 입구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여자, 마스크 쓰고 모자 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뒤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 바로 뒤에서 걸었습니다. 은행 입구 앞에서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여자의 뒤통수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모자가 여자의 얼굴을 더 가렸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언가 지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프레임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정지했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키, 체구, 걸음걸이. 민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민수의 목젖이 덜컥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영이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혹시.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저 남자 누구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순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너니? 민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볼 거 없어요. 저 나갑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순복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순복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여전히 멈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의 옆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순복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 인감을 몰래 쓰려고 했습니다. 내 돈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랬니? 왜 어미한테 이럴 수 있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순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강해야 합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씨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선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순복은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선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순복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으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순복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순복은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끌어낸다. 내 손으로. 순복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든 누구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복과 선영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민수 학교 다닐 때, 민수 결혼할 때, 민수. 그리고 오늘 영상 속 민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다음 날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순복은 불안했습니다. 선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회사에는 나갔대요. 동료한테 확인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복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셋째 날 저녁도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복과 선영은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라면과 김치. 요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민수일까? 순복은 서둘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현관문 앞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었습니다. 순복은 불안해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사시죠? 네, 그런데 지금 안 계신데요. 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대부업체? 순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순복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고리는 걸어둔 채로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독촉장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연락이 안 됩니다. 대출금 1억 8천만 원 연체됐어요. 이자 포함하면 2억 5천 정도 됩니다. 순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1억 8천만 원? 2억 5천만 원? 그게 무슨 돈입니까?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김순복 씨로 되어 있어요. 본인 맞으시죠? 순복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대보증인? 내 이름이? 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보증 안 썼어요. 언제 제 이름을 썼어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복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체인 고리 사이로 간신히 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대출자 김민수, 연대보증인 김순복, 보증인 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복의 인감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순복의 인감이 맞았습니다. 내 이름, 언제? 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데리러 오셨다던데요.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1월? 순복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영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분 맞으시죠? 작년에 보증 서류 가져오셨잖아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서류 못 만졌어요. 진짜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순복은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거짓말 같은데 그 눈물에 기름기가 없다.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어. 순복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 둘은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순복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봤습니다. 1억 8천만 원. 연체이자. 연대보증인 김순복. 도장. 순복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했니? 내 인감, 내 이름. 너까지 일라. 은행 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내가 한 거니? 순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아니라는 거 알아. 순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인감증명서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복은 인감을 꺼내봤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 무늬와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언제 이걸 가져갔지? 어떻게 몰래 가져갔지?
순복은 인감을 다시 금고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인감 봉투 안에 뭔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였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순복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메모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 필체였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서랍 자물쇠 1029. 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 필체와 같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자물쇠 비밀번호를 적어뒀니? 내 금고를 몰래 열었니? 내 인감을 몰래 가져갔니? 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순복은 메모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순복은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선영이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순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순복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널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니? 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미를 배신했습니다. 순복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복은 어젯밤 받은 독촉장과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선영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가봐야겠어. 이 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거야. 순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갔습니다. 한태성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구청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로 갔습니다. 순복은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대부업체 빚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담소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대기실에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복과 선영은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순서가 왔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5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성 변호사였습니다. 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한 변호사님? 한태성도 순복을 알아봤습니다. 반갑게 웃었습니다. 김순복 고객님 반갑습니다. 오늘 무료 상담 봉사 나왔어요. 앉으세요. 순복과 선영은 앉았습니다. 순복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독촉장, 대출 신청서, 메모지. 한태성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한태성이 말했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증 선 적 없어요. 제 인감을 누가 몰래 썼어요. 한태성은 메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리 제출, 공문서 위조, 사기. 확정되면 3년에서 5년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순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에서 5년? 민수가 감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성이 대답하려는 순간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문틈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한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눈두덩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듯 했습니다. 선영은 순복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켜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창이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순복에게 건넸습니다. 순복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 싫대. 유산은 내가 받는다. 조용히 살아.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순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선영에게 이런 말을? 순복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스트레스 받아. 집안일 제대로 해. 유산은 당연히 내 거야. 넌 끼어들지 마. 엄마 도장 좀 빌려. 서류 낼 때 있어. 말하지 마.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태성이 휴대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제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은행이랑 대부업체에 제출한 서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간 건 민수 씨였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무릎 꿇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복은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언제? 선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11월 민수 씨가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려고 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발 그만두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인감 쓰지 말라고. 선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저한테 어머니가 저 싫어한다고, 제가 집안일 못한다고 계속 거짓말했어요. 그 말을 믿게 만들려고 카톡도 조작했어요. 순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했어요. 말이 서툴렀어요. 늙으면 눈치. 그 말도. 선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민수 씨가 어머니한테 보낸 말을 캡처해서 제게 보냈어요. 저한테 그 정도 눈치는 있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나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칼날은 내게 온 게 아니었다.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다. 선영이를 나쁘게만 생각했다. 순복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순복은 선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한태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한태성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병원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순복도 옆에서 봤습니다. 2년 전 날짜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학병원. 환자 이름은 김철수. 순복의 남편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결제자 이름은 이선영이었습니다. 간병비, 약값, 검사비,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영수증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하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석 달 동안이에요. 민수 씨 카드 한도가 막혀서 제 적금을 깼어요. 500만 원짜리 적금이었어요. 결혼하면서 모아둔 거였어요. 순복은 영수증을 보며 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영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시아버지 간병을 자기 돈으로 했구나. 내가 몰랐다. 민수도 말 안 했구나. 한태성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선영 씨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선영도 순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복은 선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선영도 순복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태성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잠시 후 순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복은 한태성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나 이제 알아야겠어요. 마지막까지. 순복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태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복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를 만나야겠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왜 이랬는지. 상담이 끝난 뒤 순복과 선영은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한태성 변호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고객님,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정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태성이 말했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태성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로 15분쯤 걸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민수 씨한테 연락하시겠어요? 한태성이 물었습니다. 순복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민수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복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종로 한태성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30분 안에 와라. 순복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에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순복, 선영, 한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순복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한가운데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종 신탁 문서였습니다. 한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은행 서류 제출건과 대부업체 보증건, 두 건 모두 조사했습니다. 한태성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본 영상과 달랐습니다. 다른 각도, 더 선명한 화질이었습니다. 은행 측의 요청에서 받은 추가 영상입니다.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마스크 쓴 여자가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있었습니다. 여자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 민수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부업체 CCTV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수법입니다. 여장을 하고 가서 어머님 명의로 보증을 섰습니다. 한태성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조작 흔적, 프로필 변경 기록 모두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순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랬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한테 뭐가 부족했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돈이 있었잖아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왜 내가 아니에요?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45년 동안 효도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매달 용돈 드렸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 사드렸어요. 그런데 왜 재단에 기부해요? 왜 제 돈을 남한테 줘요? 순복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복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쓴다. 내 돈이 아니야. 순복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내 유산 앞에 무릎 꿇을 사람. 순복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복을 봤습니다. 그때 선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소리가 나며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저부터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모두 놀라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한태성도 순복도. 선영은 순복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말이 거칠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 드렸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선영은 잠시 멈췄다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복을 봤습니다. 대신 민수 씨는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복의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무릎의 뜻, 돈이 아니라 가정이었다. 선영이는 남편을 살리려고 무릎을 꿇었구나. 순복은 선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잘못 아니야. 순복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태성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성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한태성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은평구 다세대 건물 거주권은 김순복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유지합니다. 둘째, 파주 농지 수익은 노인 일자리 재단 설립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셋째, 가족 배당은 연 3%로 하되 사과와 부양, 자진 고백을 조건으로 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태성이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넷째, 미래 손주명의 교육신탁 1억 원을 즉시 설정합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주? 무슨 손주요? 한태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선영 씨, 임신 9주차입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신? 선영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알았어.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순복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먼저 경찰서에 가라. 자수해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어미가 널 끝까지 지킨다. 변호사도 구해주고 합의도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라. 민수는 순복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순복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습니다. 민수는 돌아서서 순복과 선영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순복, 선영, 한태성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순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늦가을입니다. 10월 중순 파주 농지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넓은 농지 한가운데 작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순복 노인 일자리 재단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현판식 날이었습니다. 순복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선영이 있었습니다. 선영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였습니다. 선영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순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있자. 순복은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현판을 비쳤습니다.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순복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이 땅, 우리 둘이 30년 전에 산 거잖아. 이제 이 땅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재단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고객님, 게시판에 공고 붙었습니다. 보러 오실래요?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과 함께 게시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시판에 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환영합니다. 농지관리, 작물 재배, 수확 작업. 시급 10,000원. 주 3회, 하루 4시간. 공고 아래 이미 이름이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순복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아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할매, 큰일 하셨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순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일거리 만들어주시니 고맙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디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 건강에도 좋고 용돈도 벌고. 순복은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순복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일거리를 나누면 겨울도 덜 춥지요. 할아버지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순복은 선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추워.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면회 가시죠?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오후 2시 순복과 선영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순서가 왔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순복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복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살아라. 성실히, 애 아빠로. 순복은 짧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이어진 침묵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순복의 심장이 천천히 차분하게 뛰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선영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유리창 너머로 선영의 배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해. 두어 달 후에 성별 알 수 있대.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잘 부탁해. 선영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복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민수도 깨달았구나. 선영이도 민수를 용서했구나.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복과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 순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선영이 순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순복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선영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순복은 거실 벽을 쳐다봤습니다. 새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주 교육신탁 증서였습니다. 1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복은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겠지. 돈 걱정 없이 부모 사랑 받으며 우리가 겪은 아픔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복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0시쯤 선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요. 편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순복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밝았습니다. 멀리 빌딩 불빛도 보였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복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구나. 순복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릎은 굴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였어. 순복의 목소리가 거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늙음에게 필요한 건 눈치가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젊음에게 필요한 건 성급한 혀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무릎을 낮출 때
비로소 한 집은 다시 일어섭니다. 순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순복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겨울이 짧아지겠구나. 순복의 마지막 속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복은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순복의 새로운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거실 액자 속 교육신탁 증서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손주를 위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